육군본부 제2대 정보국장과 구사단 부사단장을 역임한 이용무는 1951년 6월 육군 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에 취임한다. 포용력 있고 대범하며 대인관계에 능수능란한 이용문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쾌활한 이용문 장군이 육군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당시 육군본부의 분위기는 순수하면서도 명랑했다고 한다. 또한 매사에 적극적인 이용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경비행기를 타고 수시로 전선을 시찰하며 작전 수립에 골몰했다. 1952년 5월 부산 정치파동 때 국방부 장관의 병력 차출 지시를 군인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한 그는 작전교육국장을 떠나는 이임식에서 군인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이용돼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안녕하십니까. 국군열전의 문성묵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시대의 풍운왕 이용문 장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남정옥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949년 7월 30일 이용문 대령, 당시 대령이죠. 이용문 대령은 백선엽 대령의 후임으로 제2대 육군본부 정보국장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용문은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훗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생 중에서 가장 불운한 시기죠. 좀 비참한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이용문 장군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당시 48년에 여순 사건에 이제 의해서 이제 군에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군 내에 이제 자익 세력을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그래서 박정희도 이제 거기에 자익 혐의로 해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이제 파면으로 이제 그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면이 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군속 신분으로 해가지고 정보국에 전투 정보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정보국장으로 이제 이용문 장군이 오게 된 거죠. 그때 또 이제 박정희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이제 백남이 여사가 이제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의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삼중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용문 장군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두 분이 어떤 운명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참 머리가 좋고 또 능력이 뛰어난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말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군대 내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일생 동안 유일하게 존경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용문 장군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봤을 땐 그분이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도 강하고 이제 엘리트 의식도 이제 강한 분인데 이제 이용문 장군에게는 한 수 이제 밀리는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본인이 이제 받은 거죠. 본인에게 가장 좀 치욕스러웠던 그런 이제 어떤 숙군 이후의 어떤 이제 사형 선고하고 파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이해를 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때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했을 때 남자가 한 번 안 한다고 했으면 그거 이제 그대로 인정해서 이제 받아들여야지 뭘 그걸 더 이상 하느냐 하면서 굉장한 이제 배려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본인하고 또 이제 이렇게 뜻이 맞고 또 사물을 이렇게 보고하는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본인하고 많이 일치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거기에 이제 존경심으로 이렇게 그 표시가 된 거죠. 두 분의 인연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용문 대령은 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그 육군 참모학교 부교장으로 그 전출될 때까지 3개월밖에 그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정보국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정보국은 이제 대북 이제 어떤 첩보 업무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을 이제 정보국장으로 왔던 이용문 양이 좀 이제 그 영역을 좀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 선전 업무를 이제 좀 이렇게 그 새로 이렇게 추가해서 강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북 심리전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당시 전국 이제 문학단체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줄여서 문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또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문총에서 당시 이제 소설가였던 이제 최태웅이라는 이제 분하고, 그 다음에 시인이었던 이제 구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영암이라는 시인을 이렇게 추천해줘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 세 사람을 이제 당시 이제 정보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이제 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시인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이제 그 타블로이드판에 그 이제 신문을 만듭니다. 그 대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전용이 되겠죠. 그 신문을 이제 그 봉화라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만들고, 또 올간 이제 잡지를 이렇게 또 이제 시판용으로 그 북한 이제 특보락에서 그걸 이제 만드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당시로 보면 정말 그 내노라 하는 그런 그 문필가들을 등용해서 북한 지역으로 보내는 지하신문을 발행했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굉장히 그 신선한 발상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용문 국장은 정보국의 업무를 국내 업무로 그 제한하지 않고 국외로 확대하려고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어떤 대북 첩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어떤 이제 그 정보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 이제 정보망을 이제 구축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당시 이제 위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승인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이제 그 좌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용문 장군은 멈추지 않고, 당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그 일본의 공산당 계열에서 이 남로당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이제 감지해서 부산에 이제 특수 이제 방첩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해상을 이제 어떤 순찰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배를 이제 감시하고 적발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배를 이제 세 척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관포를 달아가지고 일본 공산당 계열에서 들어오는 자금과 이제 물자를 차단시키는 또 그런 일도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949년 10월 그 이용문 대령은 육군 참모학교의 부교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6.25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휘하의 전투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이용문이 서울을 끝까지 사수를 하다가 결국 피난도 가지 못하고 적 치하에서 숨어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육군 참모학교 이제 경기도 시흥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장은 이제 김홍일 이제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참모학교 교장은 이제 그 학생들이 전부 이제 전선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장하고 거기 이제 참모 부교장밖에 이제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육군 본부에서는 이제 요원들을 이제 전략 그 지도 요원 아니면 전방에 이제 전선에 독전 요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되는죠. 그래서 당시 이제 참모학교 부교장이었던 이제 이용문 대령도
이제 미아리 현선에 이제 독전 요원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8일 날 뚫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용문 이제 장군도 당시 이제 7사단 그 참모장이었던 김종갑 대령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이제 군사영화학교 출신인데 이분과 같이 이제 성북 경찰서를 이렇게 지키다가 병력 한 500명을 이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북한군 전차에 밀려서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문 장군은 부하들 이제 몇 명 데리고 이제 남산으로 와서 뭐 겔라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래 지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탄약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 해체를 시키고 이제 본인도 거기에서 이제 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적 치하에서 석 달 동안이나 그 피해 다니려면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생도 정말 대단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문 대령은 그 기간을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양반 그 용모가 워낙 이제 키도 크고 이제 17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피부가 하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백인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농사꾼이나 해서 이제 변장을 해서 도망을 이렇게 한강을 이제 해서 해야 되는데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짜배기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남아서 그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은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용문 그 장군은 그냥 이제 부인에 의하면은 그냥 낮이나 밤이나 코를 그냥 드르릉드릉 거리면서 이제 그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부인의 입장에서는 코를 그렇게 걸면은 혹에 들켜서 이제 잡혀갈까봐.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중에도 이제 딸에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생일이 되면은 이제 부인에게 그 이제 이렇게 선물을 또 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제 기념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라고 연락을 하고 또 처조카들에게는 이제 떡도 사주고 이제 여러 어떻게 보면 저 평범한 어떤 일상을 보낸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이제 생활을 했던 분이 이제 바로 이용문 장군이었던 거죠. 이제 1951년 6월 드디어 육군 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용문 장군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때가 이용문 장군의 군 생활 중에 가장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용문 장군이 작전교육국장으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당시 이제 51년 7월에 이제 그 6월에 이제 총장 육군 참모총장이 총참모장이죠. 당시는 총참모장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이제 개전 초기에 그 총장으로 이제 임명됐던 정일곤 총장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이종찬 장군이 이제 그 총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종찬 장군은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 육사 49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육사 후배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참모 차장도 그 유쟁 장군을 이렇게 이제 그 기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전교육국장에 이제 이용문 이제 장군을 이제 기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일본 육사 후배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문 장군도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육본에 이제 작전 그 교육국장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1952년 5월에 부산에서 이제 정치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육군본부에 병력을 파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자칫하면 당시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 또 이용문 장군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항명까지 하면서 군의 정치 개입을 막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가 48년에 대한민국을 이제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중심제였지만은 그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에 직접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간선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2대 대통령을 이제 뽑아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승만 이제 대통령은 이거 간선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51년 연말에 이제 그 직선제 개헌안을 내는데 그게 이제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그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바로 공격을 이제 공세를 이제 펼치는 거죠. 정치 공세를. 그래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의 개헌안을 이제 또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또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이렇게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부산에 그 금정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장공비가 나타나가지고 그 미군하고 우리 한국인 군속을 이렇게 이제 그 사망하는, 사살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당시 부산이 우리 수도인데, 임시수도인데, 그래서 치안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비상계엄령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익이 있는 국회의원 자익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려야 되겠다 해서 50명의 국회의원을 군이 이제 그것을 헌병해서 이걸 이제 연행해 갑니다. 그래서 12명을 거기서 이제 구금하는 사태가 바로 이제 5월 26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이제 겪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2대 대통령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군의 이제 이종창 총장한테 2개 대대를 부산 지역에 그 파병을 이렇게 투입을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당시 신태영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이제 이용문 작전 이제 국장한테 다시 말하면 병력을 이제 그 총괄하는 그 이제 실무 책임자인 이용문 이제 작전국장한테 전화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걸 이제 지시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용문 장군이 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군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을 하면 그건 이적 행위나 마찬가지다고 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부산 정치 파동과 관련된 군과의 어떤 이제 미묘한 그런 이제 갈등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사님 설명해 주셨던 대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1952년 7월 4일 이제 국회에서 직선제 개헌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또 재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선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종찬 참모총장이 해임되고 또 이용문 장군도 수도 사단장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항명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없다고도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시를 이제 바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총장들이 한 1년 정도 하면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기 인사의 이제 개념도 이제 있었고 총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 참모들도 이제 같이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총장이 바뀌면은. 왜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기용하는 게 어떤 군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면이 있는데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인재를 좀 맡겼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그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이제 다 그 군에 그 요직에 다 해서 그 군에서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국가 차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었죠. 예, 이제 1952년 7월 수도 사단장에 부임한 이용문 장군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1952년 9월 수도고지 그리고 지형능선에서 중공군 34사단 그리고 35사단을 맞아서 2주일 동안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이제 벌이게 되죠. 결국 이용문 사단장은 탁월한 통솔력 그리고 과감한 전술로 중공군 2,400명을 사살하면서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사수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달인 10월 20일 이 이용문 장군 인생의 마지막 전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자료 화면을 좀 보시고 또 계속하기로 하죠. 1952년 말에도 후방인 인민군 잔당들과 공비들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다. 1952년 10월 20일 이용문 장군은 남부지구 경비사령관에 임명돼 남원으로 부임한다. 그의 마지막 근무처였다. 이때부터 이용문은 백운산과 덕유산 일대 공비들을 소탕하는 한편 국군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남부지방의 치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가장 주력을 기울인 것은 주민들의 복지와 대민 지원이었다. 주민들의 인심을 얻으면 자연히 공비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1953년 6월 24일 큰 비열이 떨어졌다. 대구로 출장을 가던 이용문 장군이 남원 북방 15km 지점인 운봉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것이다. 군은 이용문 장군을 육군 소장으로 추수하는 한편 장례식을 육군장으로 치러 그의 마지막 하는 길을 애도했다. 이용문 장군은 1952년 10월 20일 전라북도 남원에 설치되었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공비 토벌의 임무를 띠고 이제 부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한 해 전인 1951년 11월에 이미 설치됐던 백선엽 장군의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을 모두 소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삼남지방 일대에 공비가 남아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비들은 이제 그 전쟁 6.25가 전에도 있었고 6.25 전쟁 그 이제 와중에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백아사가 이제 군단 그 규모의 백아사가 이제 동원돼서 대대적인 토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비들이 이제 흩어졌다가 또 잔당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용문 장군이 이제 남부지구 이제 경비사령관으로 이제 부임을 당시에도 당시 이제 그 관할역인 백운산과 그 덕운산의 그 일대에 덕유산이죠. 그 일대에 이제 공비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또 이제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비들에 대해서 이제 이용문 장군이 남부지구 이제 경비사령관으로서 이제 토벌 임무를 띠고 그걸 이제 토벌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원에 부임한 이용문 장군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공비들을 토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문 장군은 이제 어떤 집중의 원칙을 이제 활용해서 공비들을 토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의 이제 그 전력, 병력 플러스 해가지고 당시 이제 5사단의 일개 연대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중 이렇게 해서 공비들을 이제 소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일망타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용문 장군은 이제 주민들의 이제 환심을 좀 이렇게 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민전 활동 이런 걸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의 어떤 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복, 어떤 개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1953년 6월 24일 밤입니다. 대구에 있었던 그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이근양 대령이 그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죠. 남원 북방 운봉 고개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는데 사망자는 한국군 1명, 미군 1명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용문 장군과 조종사였던 거죠. 신고자가 아마도 이용문 장군을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참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체격도 컸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미군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밤중에 이용문 장군이 대구로 가려 했던 그 이유는 또 뭐죠? 당시 이제 휴전 문제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전후의 어떤 보장책이 없이 미국이 이제 휴전을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당시 우리 국민들만이가
뿐만 아니고 대통령에서부터 해서 하여간 말단 그 병사들까지 그 휴전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용문 장군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휴전 반대의 그런 어떤 그 육군 수뇌부하고 또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뭐 미군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6월 24일 날 저녁 그 이용문 장군이 이제 온다. 그런 이제 기별을 받고 대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구상 시인 이분들은 이용문 장군이 돌아가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비통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평생 동안 이용문 장군을 잊지 않고 그리워했다. 그렇습니까? 이용문 장군이 이제 당시 그 대구 근교에 이렇게 이제 묻혀 있었단 말이죠. 그 묘가. 그래서 이제 5.16이 그 일어난 다음에는 그 묘를 수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쪽으로 이제 옮겨서 이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동상도 이제 또 세우고 또 5.16 전에는 그 가족의 이제 그 생계도 이렇게 이제 본인도 그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봉급을 털어서 이제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문 장군 이제 그 기일 제사 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제사에 이제 이렇게 참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된 다음에는 그 이용문 장군 아들이 이제 이근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양반이 서울 법대를 나와서 이제 사법고시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근무를 또 이제 하도록 하고 또 71년에는 이제 그 청와대 이제 사정 담당 이제 비서관으로 이렇게 또 임명해서 그 분야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근계 씨가 이제 31살 때에 서울시군국장으로 이렇게 전격 발탁을 해가지고 그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배려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 이용문 장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의 이제 발로에서 나왔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끝으로 우리 이용문 장군은 우리가 어떤 인물로 기억해야 할지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는 늦게 들어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병을 그 부대를 이제 창설해서 그 활용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연세대에 그다음 고대 승마부였던 요원들을 해서 나중에 그 국가와 군을 위해서 이제 또 크게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 또 등용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 중에는 그 전선에서는 저 전투 사단장으로서의 또 활약을 크게 했고 또 후방에 남부지구 경부사령관을 또 맡아서는 후방에 또 지휘관에서 공비토벌을 해서 또 활약을 이렇게 했던 그래서 짧은 37년한 생활을 정말 알차게 그다음에 모든 그 이용문 장군 아는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만 하고 가신 그런 이제 우리가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박사님, 그 이용문 장군에 대한 새롭고 흥미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열전에서는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시대의 풍우나 이용문 장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 기간 중 가장 침착하고 또 가장 담력이 센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 최영희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